시험 대비할 때 완전 초반 이거 되지? 아니야? 난 기억이 안 날 줄 알고 이거 찾아왔는데. 왜냐면 이게 지금 그 순서대로 나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 뒤죽박죽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 순서랑도 안 맞게 우리가 나가야 돼. 왜냐면 이게 우리가 화장판에서 진도하는 거랑 이거랑 또 겹치면 안 돼가지고 그거를 따로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학교 진도 나가는 순서랑 좀 다를 겁니다. 그렇죠? 잠깐만. 나 원래 말했어. 아니 2시부터 4시까지 안 돼. 나밥 먹으면 2시 할 줄. 전 그거 같은 거 알지. 봅시다. 영어 진짜 네. 수업이 나이스. 그래도 열심히 했어야지. 아니 근데 자기가 수능 때 수업 못하고 한다 갑자기. 아 잠깐만. 세 번째 질문이 아니군요. 두 번째 질문이군요. 이 질문. 6번 봅시다. 이거 여러분들 처음에 들을 때 좀 어렵다는 생각 안 드는가요? 참 기억이 안 나? 그럼 안 들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요. 아 맞네. 완전 똑같죠. 자 봅시다. 내가 생각할 때 이번 시험 범위에서 원래 사실은 여러분들이 받았던 분수가 5번이 제일 어렵거든요. 5회가 제일 어려운데 갑자기 안 들어간다며. 이건데? 5회 안 들어간다는데? 왜안 들어오는데? 왜안 우리 들어갔어? 그런 얘기 안 하지. 그런 얘기 안 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어려운 게 빠졌어요. 진짜 쉽네. 과연? 근데 종주쌤 쉽게 아 근데 중간보다 무조건 쉽게 나올 거예요. 중간보다 무조건 쉽게 나올 거예요. 그 중간 쉬웠지. 내가 볼때 너네 그냥 과대평가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막 쉽진 않을 거야. 지문은 그래도 합치지 않을까? 내 생각에. 선지는 많이 안 바꿀 것 같아요. 선지를 엄청 낯설게 구성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지문 합치는 거는 일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문 숫자 그래도 좀 되니까. 자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 대비 때는 여러분들이 뭐를 좀 기억해놔야 되냐면 이거는 사실 수능 특강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은 문제 선지가 되게 막 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거의 100%의 확률, 100%는 좀 그렇다. 98%의 확률로 선생님이 선지를 그냥 문장을 새로 바꿀 거야. 조금 더 복잡하게.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고나 수능 그 기출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문의 단어들을 좀 반대로 바꾸거나 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내가 지문마다 다 적어줄 건데 요거는 26학년도 펜이 고장 나가지고 10만원짜리인데 수특입니다. 어디 수특이에요? 자 볼게요. 인식론에서 주요 관심사는 명제적 지식이랍니다. 명제적 지식이란 인식 주체 S가 명제 P를 안다고 말하는 것이 성립하는 경우에 이때 명제 P를 가리키며 인식론에서 지식은 전통적으로 정당화되는 참인 믿음이라고 설명됩니다. 자 여기까지 끊었을 때 이 핑이 안 따라가도 돼요. 그냥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만 하면 돼요. 어차피 그 지문에 막 그 저기 뭐냐 원탁생 하는 것처럼 막 그냥 안 할 거야. 그렇죠? 왜냐면 글자가 안 보여. 자 그래서 단어만 좀 볼 건데요.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인식론이야. 인식론. 인식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에서는 무언가를 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건 아는 걸 말하는 거잖아. 무언가를 안다는 건 사실은 뭘 아는 거냐면 인식 주체 S가 명제 P를 안다 라는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이거랑 비슷한 지문이요. 그 여러분들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3회였나 4회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XYZ 나오는 그 지문 있어요. 그 쌍둥이 지구 실험 나오는 거 있지. 그거랑 비슷한 그 지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인식론적 관점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안다는 건 이 사물을 아는 게 아니고요. 이 사물에 대한 그 명제를 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인식 주체 S가 명제 P를 안다고 말하는 것이 성립되는 경우에 그것을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인식론에서는.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인식론에서는 정당화되는 참인 믿음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얘가 참이 아니면 안 되거든. 맞죠? 자, 그러니까 참인 믿음이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 참인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반드시 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참인 이유 위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얘는요 지식일 수가 없거든.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참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식에 대한 인식론에서 전통적 설명에 따르면 지식은 다음 세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된답니다. 자,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P는 참이어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인식 주체인 S가 P를 믿어야 돼요. 참인데 안 믿어. 그럼 지식이 안 되지. 맞죠? 자, 다음 세 번째 조건은요, 인식 주체인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인식적 뭘 가져야 되느냐? 정당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두 말은 여러분들이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뭘까요? 세 번째입니다. 인식적 정당성이 뭔데? 특히 이 세 번째 조건은 지식과 단순한 추측을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뭘 구분해야 돼? 어류야. 지식과 추측을 구분해야 돼요. 추측을 가지고 나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지식과 추측을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가령 행성에 대한 정의의 변경으로 인해서 결정된 내용인 명왕성은 외소 행성이다 라고 하는 명제 P가 있다고 칩시다. 명왕성은 외소 행성이란, 여러분들 지금 목이 쉬어가지고 명왕성은 외소 행성이다라고 하는 명제 P가 있을 때 S가 명제 P를 믿는 이유가 단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왔기 때문이라면, 준이가 준이인 이유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준이야, 뒷면이 나오면 준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맞죠? 왜? 우연에 따른 거니까. 맞죠? 자, 그래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이제 S는 명제 P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맞죠? 왜? 우연의 일치니까. 자, 그래서 인식론에 따르면 뭐가 필요하다? 인식적 정당성이 필요한 거야. 동전을 던져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얘가 왜 얘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명제가 필요한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인식론에 따르면 인식 주체인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인식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문단은 가지기 위해서는 진리가 개연적이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동전을 던지는 거랑 얘가 얘인 거랑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거야. 진리 개연성이 없어요. 맞죠? 자, 그래서 진리 개연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P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에 기반을 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런데 장미는 빨갛다는 그러면 사실일까? 정보일까? 추측일까?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장미는 빨갛다와 같이 일상적인,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믿음이라고 적혀있어요. 자, 장미는 빨갛다와 같이 일상적인 믿음은 추론의 과정 없이 지각에 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미는 빨갛다가 경험이 아니야. 장미는 빨갛다가 경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눈에 장미가 빨갛게 보인다만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경험이야.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장미는 빨갛다라고 하는 추론이 이루어진 거야. 근데 이 추론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없잖아. 왜 없는데? 내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이야. 인식론적 바탕으로 보자면 내가 이거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감각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얘가 빨간색으로 보이잖아? 나는 빨갛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마치 우리가 감각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감각이 아니야. 장미는 빨갛다라고 하는 거 그냥 명제야. 내 감각으로부터 나온 명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장미는 빨갛다라고 하는 문장이랑 내 감각을 구분해야 돼. 볼게요. 추론의 과정 없이 지각에 의한 경험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장미는 빨갛게 보인다겠다. 그렇죠? 지각에 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추론의
바탕을 두지 않는 믿음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이러한 믿음들에 대한 정당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야. 장미는 빨갛다를 증명해보세요. 어떻게 증명할 건데? 내 눈에 빨갛게 보여서 빨갛다고 얘기하는 건데, 맞죠? 그럼 걔 도대체 믿음이야. 어떻게 정당화가 될 건데?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토대론은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결국은 토대론입니다, 여러분들. 인식론은 그냥 인식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인식론 얘기는 끝이에요. 인식론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인식론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은 해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 해명이 안 되는 것들을 누가 해명할 거라고? 밑에 토대론에서 해명할 거라고. 알겠죠? 자, 이런 믿음들에 대한 정당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야. 자, 토대론은 이 질문에 대한 대표적인 입장 중에 하나래요. 자, 그래서 토대론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 체계는 두 개의 층위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우리의 믿음 체계는 두 개의 층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추론 과정에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형성된답니다. 추론 과정 없이 직접적으로 형성된대요. 그러면 걔는 추론을 할 필요 없이 바로 뭐 하는 거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지. 맞죠? 그냥 정당화됩니다. 그래서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기초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밑에 줄에. 그러면 내가 기초 믿음을 경험했어. 그러면 걔는 그냥 진리야. 걔는 걔야. A는 A야.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이 기초 믿음입니다. 직접적으로 형상화되는 바로 정당화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자, 다른 하나는요, 이러한 기초 믿음들로부터 추론을 통해서 뭐 한다?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기초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아까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최초로 올라가면 무조건 기초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그걸로부터 명제가 탄생할 테니까. 맞죠? 불은 뜨겁다. 이게 기초 믿음인 거야. 내가 되어봤으니까 아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그러면 불에 녹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 뭐가 어떻게 된다 쭉 해가지고 명제들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초 믿음들로부터 어떤 추론을 하는 거야. 얘를 불에 넣으면 녹을 거야. 얘를 불에 넣으면 안 녹을 거야. 그렇죠? 자, 추론을 해서요, 정당화되는 믿음들이 있게 됩니다. 걔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비기초 믿음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토대론자들이 믿음들을 두 개의 층위로 나누는 이유는요, 기초 믿음이 존재해야만 뭐가 시작돼? 논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 A1이 정당화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A1은 적절한 근거의 바탕을 두고 추론을 했다 칩시다. 추론을 했어요. 그러면 A가 만약에 참이라면 적절한 근거니까 사람들이 그럼 A2도 참이겠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맞죠? 자, 적절한 근거의 바탕한 추론을 기반으로 두어야 되기 때문에 A1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있어야 돼. A1이 참이라며. 그러면 참인 근거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은 A2 역시 그러면 그것을 A2라고 한다면 A2 역시 뭐가 필요해? A2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참인 근거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그 참인 근거는 A3라고 합시다. 그럼 A3를 참이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근거 A4가 필요해요. A4를 증명해 줄 수 있는 A5가 필요해. 평생 뭐 하는데? 후퇴가 반복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논증을 뭐라고 하냐면요, 무한 후퇴 논증이라고 합니다. 밑에 있어요. 그럼 A100까지 넘어갔어. A10만까지 넘어갔어. 20만까지 넘어갔어. 계속 넘어가야 돼요. 이 후퇴를 끝내려면 진리가 필요한 거야. 맞죠? 자, 토대론자들은 다른 믿음에 의존함이 없이 다른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정당화되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기초 믿음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 기초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다른 믿음에 의존함이 없어야 돼. 그리고 정당화되는 믿음이 있어. 그래야지 걔가 이 무한 후퇴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대론자들은 이 무한 후퇴 논증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 믿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와 함께 기초 믿음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도 설명해야 됐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믿어? 안 믿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얘가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토대론자가. 자, 그래서 이에 대해 토대론자들은 기초 믿음이 다른 믿음에 의존함이 없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무엇에 의해서? 지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각. 지각이라고 하는 건 감각을 통해서 아는 걸 지각이라고 합니다. 맞죠? 지각에 의한 정당화. 자신의 심리 상태나 정신의 움직임을 내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반박 불가능이지. 기쁜데 아니야 넌 안 기뻐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물론 말하는 사람 많긴 하지만. 맞죠?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그냥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 맞지? 그게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난 기뻐. 기쁜 걸 누가 부정할 수 있어? 없어. 이게 기초 믿음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뻗어나와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각에 의한 정당화, 그 다음에 자신의 심리 상태나 정신의 움직임을 내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의해서 뭐가 될 수 있다? 정당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나는 기쁘다라는 심리 상태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정당화되는 기초 믿음입니다. 심리 상태죠. 맞죠? 또한 기초 믿음인 이 대상은 빨갛다는, 잘 보세요. 이 대상은 빨갛다가 지금 토대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초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얘가 왜 기초 믿음이 될 수 있냐면 이 대상에 대한 지각이나 관찰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며, 이 대상에 대한 지각에 따른 무엇을 경험적 내용을 서술한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인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 이게 경험이야, 여러분들.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자, 끊어볼게요.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는 뭐다? 감각 경험입니다. 자,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라는 문장은 감각 경험이야. 이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 믿음이 발생했어. 이 대상은 빨갛다. 자, 이 감각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문장이 탄생해? 이 대상은 빨갛다라는 명제가 탄생해. 얘는 경험적 내용을 서술한 것이지 추론한 겁니까? 우리가 빨갛다는 걸 추론까지 해야 돼? 아니잖아. 맞죠? 자, 빨갛게 보인다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빨갛다라는 명제를 내가 적어냈어. 그럼 이 명제는 나의 경험적 내용을 그냥 서술한 것에 불과합니다. 기초 믿음이야. 자,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이 기초 믿음을 정당화하는 까닭은 뭐뭐 보인다, 뭐뭐 들린다.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돼? 얘가 감각이거든. 보다 듣다가 감각이잖아. 맞죠? 그래서 감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동 형태로. 그렇죠? 자, 뭐뭐 까닭은 뭐뭐 보인다, 뭐뭐 들린다와 같은 수로는 외부 세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감각 주체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 내면에 들어가 있어. 지가 느낀 거야. 내면에 들어있는 경험적 내용이야. 그러니까 누가 의심 불가능해. 반박 불가능. 자, 그래서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대론자들은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을 초석으로 선택하고, 그게 이제 기초 믿음이죠. 이게 지금 글이 긴데요.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만 빼도 반은 줄어들어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합니다. 알겠죠? 자,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 기초 믿음이다. 그렇죠? 기초 믿음을 선택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지식을 도출하려고 했습니다. 자, 토대론자들의 이러한 입장은 어떤 믿음이 기초 믿음이 되며 기초 믿음으로부터 어떻게 비기초 믿음이 정당화되는가를 두고 또 여러 입장으로 나뉜대요. 자, 여기까지는 토대론자들의 입장. 자, 여기서부터는 또 토대론들 사이에서도 나뉘는 입장. 알겠죠? 자, 사이에서 나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고전 토대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최소 토대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전적 토대론에서 기초 믿음은 뭐 해야 될까요? 오류 불가능. 고전적 토대론에서는 오직 연역 추론을 통해서만 결론이 참인 명제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끊어볼게요. 연역이 뭐야?
작년에 배웠을 텐데. 재작년에도 배웠을 텐데. 연역 논쟁이 뭐였어요? 맞아요. 대전제, 소전제. 물어볼게요. 여기서 대전제가 뭐야? 기초미들. 사람은 여러분들 저기 뭐냐 연역 논쟁에서 제일 많이 들어보는 게 뭐야?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한 100번 들어보지 않았어요? 맞지? 자,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가 뭐야? 여기 이 지문에서는 기초 믿음인 거야.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혹시 반박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지. 맞죠? 자, 기초 믿음 반박할 수 없습니다. 왜? 어디 갔냐? 오류 불가능이라며. 반박 불가능이지. 맞죠? 자, 그런 기초 믿음을 바탕으로 그 전제를 바탕으로 연역적으로 세상에서 진리를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명제를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데? 기초 믿음이 오류가 불가능이라며. 우리가 연역 배울 때 대전제가 참이고 소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무조건 뭐가 돼요? 참이 돼요. 왜? 연역추론은요 수많은 명제들의 안에서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게 연역추론은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 일반적 사실을 바탕으로 개별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걸 우리가 연역이라고 하거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 사실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오류 불가능한 사실들을 말해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랑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는 오류 불가능이야. 맞지? 자, 그래서 이 오류 불가능한 문장들을 쭉 연결했더니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던 새로운 논리가 탄생했어. 그게 바로 뭔데?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거야.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 그 전까지는. 맞죠? 그런데 연역추론을 쭉 하다 보면 진리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새롭게 논리가 탄생하는 게 연역추론이거든. 자, 그러니까 얘네가 오류 불가능, 그 다음 전제도 오류 불가능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논리는 전부 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참인 명제를 도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누구는? 고전적 토대론자들은. 알겠죠?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고전적 토대론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 이러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문제가 있대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내 앞에 흰 종이가 있다와 같이 지각에 의한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 즉 물체에 대한 믿음은 조명에 따라서 종이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과 같이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흰 종이가 있어. 빨간 불을 켰어요. 이제는 명제가 뭘로 바뀌어요? 내 앞에 빨간 종이가 있다고 바뀌어요. 이해돼요? 파란 조명으로 바꿨어요. 내 앞에 파란 종이가 있다고 바뀌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 경험 자체는 오류 불가능이 맞아. 빨갛게 보이겠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빨간 종이야? 그건 아니잖아. 내 눈에 빨갛게 보이는 거랑 얘가 실제로 빨간 종이인 거는 차이가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이기에는 조명을 바꾸면 다른 색깔로 보이겠지. 그건 내 감각 경험이야. 근데 내 감각 경험 플러스 뭐가 들어갔어 지금? 내 앞에 있는 물체랑 섞였잖아, 명제가. 이해돼요? 내 감각 경험이라는 명제와 저 물체가 섞여버리는 바람에 중간에 뭐가 생겨요? 오류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자 볼게요. 명제는요 지각에 의한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인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물체에 대한 믿음은요 밑에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각에 의한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은 물체에 대한 믿음, 예를 들어 걔는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자, 대부분의 믿음이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믿음은 전부 뭐야? 물체에 대한 믿음이야. 맞죠? 우리가 또 뭐가 어떻다 오늘 머리가 잘 됐다 뭐가 됐다 뭐가 어떻다 오늘 예쁘게 보인다 전부 뭐야? 물체에 대한 경험입니다. 맞죠? 자, 물체에 대한 믿음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믿음이 물체에 대한 믿음이라는 점에서 잘 보세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 등과 같은 고전적 토대론에서의 오류 불가능한 믿음은 극히 뭐밖에 안 되는 거야? 특수한 믿음들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참인 명제 뽑고 나면 세상에 참인 명제가 10개밖에 안 돼. 예를 들자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세상에 나머지는 다 참인 명제가 아닌 거잖아.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 거야. 고전적 토대론자들의 세상에 따르면 이해되죠? 왜? 물체에 대한 믿음은 항상 뭐가 생겨? 오류 가능성이 생기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오류 불가능한 믿음들이 있기는 해. 뭔데? 나는 지금 여기 존재해. 나는 지금 생각해. 나는 기뻐. 뭐 이런 것들 쭉 하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없어집니다. 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이 없어져요. 자,
극히 일부의 특수한 믿음들에만 국한됩니다. 둘째는 물체에 대한 믿음이 오류 불가능한 믿음이라면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연역적으로 도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끊어볼게요. 자, 고전적 토대론자들의 입장에서는 명제는 전부 어떤 그 논리를 통해서 도출해야 돼? 연역적 논리를 통해서 도출해야 돼. 기억나죠? 아까 했죠? 자, 그래서 연역적 논리들을 통해서 도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세상을 귀납적으로 되게 많이 살고 있거든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귀납적으로 되게 많이 살고 있는데 오히려 많은 과학적 믿음들이 연역적이 아니라 어떻게 정당화된다고? 귀납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삶에서 귀납적으로 정당화되는 것들은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은 일단 수학적으로 증명된 것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 얘네는 전부 뭘까요? 귀납적으로 우리가 얻은 지식들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과학적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수천만 번의 실험이 필요하잖아. 이 한 번 한 번의 실험들이 전부 뭔데? 귀납적 개별 사례입니다. 맞죠? 귀납법이라고 하는 건 개별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귀납이잖아. 맞죠? 그래서 수많은 실험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도출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왜? 우리는 경험하는 존재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 경험을 해봤더니 얘도 만나보고 얘도 만나보고 얘도 만나봤더니 이런 애들은 다 쓰레기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 거야. 맞죠? 이런 사람 만나봤더니 이런 사람 다 진국이네 라는 걸 우리가 다 느끼게 되잖아. 맞죠? 결국은 뭐야? 이게 지금 연역적으로 추론한 거야? 아니지. 연역적으로 추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생긴 애는 다 착하다 만나봤더니 아니야. 바로 깨져요.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귀납적으로 엄청 많은 경험들을 하고 진리들을 얻으면서 살아간단 말이야. 그럼 뭐에 배반해? 토대론자들의, 이 고전적 토대론자들의 생각에 배반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많은 과학적 믿음들은 전부 연역적이 아니라 어떻게 정당화되고 있어? 귀납적으로 정당화되고 있죠. 맞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요,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이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뭐다? 요거 그러면 두 가지 오류들을 보면은 여기 끊어가지고, 자, 극히 일부의 특수한 믿음에만 국한된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과학적 믿음들은 어떻게 정당화된다는 거? 귀납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거. 두 가지.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요,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이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등장한 입장이 최소 토대론입니다. 자, 그러면 최소 토대론에서는 무엇을 주장하느냐? 물리적 대상에 대한 믿음을 허용한답니다. 기초 믿음은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뭘 인정해? 기초 믿음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물리적 대상이라고 하는 건 아까 나왔던 말로 바꾸면 뭐야? 물체지, 물체. 물체에 대한 믿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초 믿음은 어디까지 허용이었어? 절대 바뀌지 않는 어떤 나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것들. 이 대부분 이제 허용되는 내면적 기초 믿음이었잖아. 맞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 대상, 그러니까 나의 외부 대상에게도 다 적용되는 믿음이라고 이제 믿음을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그 믿음에 뭐도 있다고? 오류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해버리는 거야. 맞죠? 그러면 뭘 믿어? 그게 아니야. 그럼 수정하면 돼. 맞죠? 또한 고전적 토대론과 달리 비기초 믿음들이 기초 믿음들로부터 귀납적인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허용합니다. 자, 그래서 최소 토대로는요,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귀납적 방식의 정당화를 허용함으로써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글이 좀 지저분한데, 이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지만 토대론의 근본적인 한계는 비개념적 감각 경험에 의한 정당화가 가능한가?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토대로는. 그래서 이 대상은 빨갛다는 믿음이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에 의해서 정당한 추론 관계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얘랑 어이씨 서로 정당한 추론 관계가 성립되어야지 토대론이 오케이가 돼. 자,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가 참이나 거짓임을 알 수 있는 명제가 돼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지? 우리가 이 사람의 시신경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맞죠? 결국은 안 돼. 자, 그래서 이 경험은 참 또는 거짓을 뭐 할 수 없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경험은요, 참 또는 거짓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개별적 경험인 거야. 그걸 판단 불가능해. 지가 그렇게 보인다는데 우리가 어떡할 거야, 저게 참인지 거짓인지. 난 기본적으로 사람을 안 믿거든요. 웬만하면 나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숙제했어요? 했대. 일단 안 믿어. 그래야 실망을 안 하지. 그렇죠? 자,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혹시 본인이에요? 숙제 없었어. 자, 볼게요.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 대상은 빨갛게 보여 라고 하는 걸 난 안 믿는단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은 안 믿겠지. 그럼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어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토대로는 애초에 이런 문제를 좀 가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칸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라고 비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진짜 이 토대론에 대한 비판 문장은 뭐냐면요, 요겁니다. 요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이게 어느 문장에 적용되는 거야? 이 장미는 빨갛게 보인다.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인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 그래가지고 얘 빨간색이야 라고 하면은 칸트의 말로는 그 직관은 맹목적인 거야. 맞죠? 자, 이 말에 따른다면 빨강에 대한 개념 없이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이니까 이 대상은 빨갛다라고 하는 것은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으로 정당화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부터 정의가 돼야 돼? 빨강부터 정의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방학 때 수능 특강 좀 했잖아, 맞죠? 수능 특강 했던 것 중에 인문 지문에 앞에 지문에 그거 나오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플루리티 정보철학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모든 어떤 인간의 감각적 경험이나 감정 이런 것들은 다 논리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과학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입었어요. 내가 이거를 당해서 그거를 뭐라고 내 머릿속에 시섬유가 발화되었어 이렇게 문장으로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울어? 나 지금 뇌 속에 피 섬유가 발화되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오류 없이 이 정보 전달이 가능해진다는 거야. 그런 지문이 있거든요. 뭐가 필요한 거야? 빨강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 거야. 빨강은 어떻게 정리할 건데? 어떤 특정한 무슨 파동을 가지고 있는 빛이 비쳤을 때 이런 이제 파동을 발산하고 있는 가시광선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렇게 정의가 되어야지만 이 토대론의 지식이, 토대론의 경험이 명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빨강에 대한 개념이 다르잖아. 빨강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편해요. 이 대상은 맵다라고 얘기해봐봐. 매운 건 사람마다 완전 다르게 느끼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맵다라고 하는 개념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에 따라서 뭐는 매운 게 되고 뭐는 안 매운 게 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는 거야, 참 거짓을. 이 사람은 진짜 참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진심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딴 사람한테는 하나도 안 매워서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라는 믿음은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라고 하는 믿음은 맹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빨강에 대한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토대론의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는 정합론이 등장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정합론에서는 모든 믿음들이 사실 또는 실제와의 비교를 통한답니다. 정합론은요,
모든 믿음들이 사실 또는 실제와의 비교를 통해서 정당화가 됩니다. 자, 이 입장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 중에서 옳다고 판별된 체계에 비추어서 판별된 체계에 비추어서 모순됨이 없이 들어맞는지에 대한 여부에 의해서 지식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합론을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헤겔이죠. 헤겔. 내년에 여러분들 저기 수능 대비 하다 보면 헤겔의 지문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전반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들어봤나요? 차빈 명제가 있으면은 그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 차빈 명제를 역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걔는 거짓이 되겠지. 그래서 정합론이라고 하는 게 정과 그 반대인 여기 반과 그 다음에 이 정과 반의 가운데 지점에 있는 합을 바탕으로 논리를 도출하는 걸 이제 정합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지문이 끝났는데 이 지문은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참고로 내가 모든 지문을 뭐 다 정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문을 정리하는데 쌤은 막 지문을 여기에 있는 거를 그냥 바로 도식화해서 한다기보다는요 그냥 글이 나오는 순서대로 정리를 할 거야.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독서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있는 그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모든 지문을 다 외우고 들어가는 최고지 뭐. 맞지?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안 될걸. 맞지? 자, 우리는 반드시 문제를 풀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지문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어려웠다며. 맞지? 근데 내가 문제를 풀면 안 어려웠어? 진짜? 어려웠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맞지? 근데 그 어려웠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어려웠냐면요. 어려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지문에 전제되어 있는 문장이 있는데 그걸 바꿔놨거나 또는 그 전제되어 있는 문장을 선지로 반대로 바꿔놓는 경우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문장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본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본문에 전제되어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러면 본문에 전제되어 있는 정보를 잘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은 순서대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개념대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이 글의 논리 구조를 따져보는 거야.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인식론부터 봐야겠죠. 정리를 좀 해볼게요. 빈칸 안 빼놨네요. 적은 많습니다. 빈칸을 두 칸에 나눠가지고 위에 뭐 여기도 하고 밑에도 하고 쭉 하면 될 것 같아요. 문단별로 할 거니까. 자, 인식론입니다. 일단 첫 번째 명제적 지식이 있어요.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헐. 그렇구나. 9시간 또 수업해야 되는데. 와, 다행이다. 칠판이 적고. 자, 인식론에서는 어떤 명제적 지식이 있어요? 그 명제적 지식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S는 P를 안다 라고 정해 볼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이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P는 참여해야 됩니다. 두 번째, P를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 믿음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식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건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추론에 기반하여야 된다. 추론에 기반. 추론에 기반하여야 된다. 지금 뭐야? 잘 안 보이는구나. 자, 다음
문제. 이럴 때 토대론에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요. 예를 들어서 추론에 그러니까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바탕하지 않은 믿음이 있는가? 다음 두 번째, 정당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론에 바탕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 그럼 얘는 다 깨져요. 맞지? 그래서 토대로는 추론에 바탕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고 보는 쪽이었죠. 자, 그래서 토대론 봅시다. 토대로는 그래서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눴답니다. 첫 번째, 기초 믿음이에요. 걔는 추론 과정 없이 직접 형성됩니다. 다음 비기초 믿음이 있어요. 얘는 기초 믿음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을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기초 믿음이 확보되는 거죠. 확보는 비기초 믿음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 다음 기초 믿음은요, 역할이 있죠.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무한 후퇴 논증을 종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심리, 정신, 의 움직임, 파악하는 것을 통해서 기초 믿음이 정당화됩니다. 또 감각 경험입니다. 또 기초 믿음을 정당화합니다. 까지가 토대론의 입장인 거야. 토대론의 입장. 여러분들 다음 빈칸에 써야 될 거야. 여기서부터 좀 많아요. 자, 그래서 토대론 두 개를 좀 나눠볼 건데요. 보전적 토대론, 그 다음에 최종 토대론, 그 다음에 토대론의 한계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자, 일단 보전적 토대론부터 볼게요. 자, 고전적 토대로는 그냥 기초 믿음을 종교처럼 믿는 거였습니다. 완전 진리였어. 맞죠? 자, 그래서 고전적 토대로는요, 이 기초 믿음은 오류 불가능. 그 다음에 연역 추론을 통해서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역 추론의 전제가 되겠지.
이건 지문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그냥 지문에 있는 내용을 좀 압축한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오류 없는 믿음은 세상에 몇 개 없어. 개수 세보면 100개도 안 돼. 실존은 아니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특수한 믿음에만 국한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우리 삶의 수많은 명제들을 만들어낼 수 없어. 너무 국한되어 있어서. 자, 다음 두 번째, 오류 없는 믿음은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과학적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 지식 오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과학적 지식, 물은 100도씨 근처가면 끓는다, 이런 것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확보한 것들입니다. 이 고전적 토대원의 문제점. 자, 그래서 최소 토대로는 좀 후퇴하죠. 첫 번째, 오류 가능성 인정하는 것. 자, 다음 두 번째는요, 귀납적 정당화. 허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오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그 기초 믿음에 대한 오류 가능성이죠. 기초 믿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오류 가능성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토대론의 한계. 이 지문이 길어가지고 내가 볼 때 원래 수학이 쓸데없이 긴데, 원래 일반적인 모의고사였으면 아마 지문 여기서 끊겼을 거예요. 봅시다. 토대론의 한계. 자, 개별적 경험. 은 참과 거짓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험을 믿음으로 이끄는 논리는, 그래서 이러한 논리는 맹목적입니다. 이 경험은 빨갛게, 야, 저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 라고 하는 경험을 저 대상은 빨갛다 라고 믿는 그 논리는 너무 맹목적이야. 왜? 빨강이 뭔데? 대답 못해. 그렇죠. 자, 그래서 너가 등장했어. 정한문이 등장했어. 그 다음에 정한문은요, 믿음은 실제와의 비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실제와의 비교를 통해서 얻을 수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잘못 정리했네. 자, 그래서 이미 가진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비추어 모순됨이 없어야 돼. 자, 그래야지 믿음이라는 게 생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질문 좀 오래 걸렸는데 참 문제를 좀 보자. 문제를 좀 보고 싶시다. 문제는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좀 봅시다. 자, 8번이랑 9번만 봅시다. 나머지는 그냥 보면은 다 보여요. 자, 명제 P를 명제적 지식이라고 볼 때 기억, 니은, 디귿의 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억과 니은과 디귿은 각각 어디 갔냐? 고전적 토대론, 그 다음 니은은 최소 토대론, 그 다음 디귿은 정합론입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 혹시 좀 풀어봤어요? 오래됐다 그랬지. 8번, 9번, 10번만 풀고 싶지 않나 싶시다. 그러면 이거 풀고 풀어줘야 알겠지? 풀어봐. 앞에 두 문제는 아마 그냥 좀 잘 읽으면 풀 거고요. 8번, 9번, 10번 쉬운데 일단은 기억 안 날 것 같으니까 풀고 10분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풀어줘 봅시다.